1768년 8월 26일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떠난 인데버호는 이제 문명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거대한 태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지푸른 수평선과 그 위를 덮은 무거운 하늘뿐이었으며,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티끌에 불과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낡은 목재 선체가 거친 파도에 부딪히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처럼 들렸고, 이 소리는 선원들의 불안한 잠자리를 밤새도록 괴롭히는 유일한 자장가이자 경고였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후미 갑판에 홀로 서서 6분위를 들어 태양의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크셔의 가난한 농가 출신인 그는 귀족적인 허례허식 대신 바다가 가르쳐준 냉철한 이성과 실용주의를 몸에 익힌 인물이었으며, 이는 그를 이 위험한 항해의 지휘관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쿡은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할 오늘의 좌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불안해하는 선원들에게 말 대신 흔들리지 않는 침묵으로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위험한 항해의 목적은 왕립학회의 의뢰를 받아 금성이 태양면을 통과하는 희귀한 천문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타히티 섬으로 향하는 과학적인 탐사였습니다. 18세기 유럽은 이성이 지배하는 계몽주의의 시대였고,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려는 욕망은 당시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가장 고귀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선내에는 천문학자 찰스 그린과 식물학자 조셉 뱅크스 같은 당대의 석학들이 탑승하여 미지의 세계에서 수집할 새로운 지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쿡 선장의 선실 깊숙한 곳, 잠금장치가 된 서랍 속에는 영국 해군성이 그에게만 비밀리에 하달한 1급 기밀 봉투가 뜯겨지지 않은 채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학적 탐사라는 고상한 명분 뒤에는 남반구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던 미지의 남방대륙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를 찾아 대영제국의 영토로 선포하라는 제국주의적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여행이 아니라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쟁국들보다 먼저 태평양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리학자들은 북반구의 거대한 대륙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반구에도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전설 속의 이 대륙은 황금과 자원이 넘쳐나는 엘도라도로 묘사되었으며, 유럽의 열강들은 이 상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탐험가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았습니다. 쿡 선장 역시 이 오래된 신화를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이성적인 머리는 전설보다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데이터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인데버호의 좁고 습한 선실에서는 짠내와 땀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고, 신선한 식량이 바닥나면서 괴혈병이라는 공포스러운 유령이 선원들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쿡 선장은 선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절임 양배추인 사워크라우트를 강제로 배급하고 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투덜거렸으나, 쿡은 징벌보다는 모범을 보이며 묵묵히 씹어 삼키는 모습으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생존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젊고 부유한 식물학자 조셉 뱅크스는 쿡 선장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로서, 그는 이 항해를 위험한 모험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거대한 그랜드 투어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뱅크스와 그의 수행원들이 갑판 위에서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며 환호성을 지를 때, 쿡은 그들의 순진한 열정을 경계하면서도 그들이 가져올 과학적 성과가 제국에 가져다줄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배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성과 감성 규율과 자유가 충돌하는 작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태평양은 때로는 거울처럼 고요하다가도 순식간에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인데버호를 삼킬 듯이 위협했고, 그럴 때마다 선원들은 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해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망망대해에서 그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쿡 선장의 탁월한 항해술과 별들이 알려주는 희미한 길잡이뿐이었습니다. 쿡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으며 배의 방향을 잡았고 그의 침착한 목소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선원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항해가 길어질수록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공포가 교차하며 선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간의 감각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문명 세계의 법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원시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유럽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풍습과 야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쿡 선장은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빈 바다를 응시하며 자신이 지금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개월간의 지루하고 위험한 항해 끝에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육지의 윤곽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지친 선원들에게는 약속된 천국과도 같았고 쿡 선장에게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첫 번째 관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평양의 거친 숨결 속에 감춰져 있던 폴리네시아의 섬들이 새벽의 여명을 받아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며 인데버 호를 향해 조용히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1769년 4월 13일 인데버 호가 마침내 타히티의 마타바이만에 독을 내렸을 때 선원들의 코끝을 가장 먼저 자극한 것은 썩은 물과 곰팡내로 가득 찬 선창의 악취가 아니라 섬에서 불어오는 달콤한 히비스커스 향기와 빵나무 열매가 익어가는 냄새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평선과 잿빛 파도만을 바라보며 괴열병의 공포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산호초와 울창한 열대우림은 성경 속에 묘사된 에덴 동산이 지상에 실제함을 증명하는 듯한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쿡 선장은 갑판 위에서 이 풍요로운 섬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예리한 눈빛은 아름다운 풍광 뒤에 숨겨진 미지의 위협을 경계하듯 해안가에 모여드는 원주민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찬양했던 고결한 야만인의 신화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타히티의 원주민들은 카누를 타고 배 주위로 몰려와 웃음을 터뜨리며 이방인들을 가곡히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쿡과 조셉 뱅크스가 목격한 이 낙원은 겉보기에만 평화로울 뿐 실상은 아리이라고 불리는 귀족 계급이 평민과 노예들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엄격하고 복잡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미소와 헐벗은 복장만 보고 그들을 단순하고 순진한 자연인으로 오해했지만 타히티 사회는 타푸라고 불리는 강력한 금기 사항들과 종교적 규율에 의해 움직이는 고도로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영국 선원들과 타히티 여인들 사이의 접촉은 곧바로 인데버 호의 규율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는데 이는 성에 대한 두 문화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엄격한 청교도적 윤리에 갇혀있던 영국인들에게 타히티 여인들의 개방적인 성적 태도는 타락한 방종으로 비쳤지만 타히티인들에게 성은 신성한 생명력을 나누는 의식이자 귀한 물건을 얻기 위한 정당한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못 하나를 주면 여인들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의 구조물을 지탱하는 못을 뽑아내기 시작했고 쿡은 배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져온 쇠붙이는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던 타히티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못 하나가 그들이 평생 사용해온 돌도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에 대한 타히티인들의 갈망은 절도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사유재산 개념이 명확한 영국인들과 공동체적 소유가 일반적인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점차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쿡은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기 위해 인지를 잡거나 머스킷총을 발사하여 위협을 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지키고자 했던 계몽주의적 이상이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문화적 충돌의 한가운데서 투파이아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는 단순한 원주민이 아니라
고대 폴리네시아의 항해술과 종교적 지식을 통달한 라이아테아 섬 출신의 고위 사제였습니다. 그는 타히티 내전에서 패배하여 망명 중인 신분이었으나 쿡 선장의 배에 탑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투파이아는 영국인들의 언어를 빠르게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기와 기술이 가진 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쿡과 뱅크스에게 타히티의 복잡한 정치 지형을 설명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쿡 선장이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투파이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태평양의 지도였는데 그는 종이와 나침반 없이도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바다의 해류와 별자리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투파이아는 쿡에게 100여 개가 넘는 섬들의 이름과 위치를 정확하게 그려주었으며 이는 유럽의 지도 제작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경험과 구전 전통의 결정체였습니다. 쿡은 비로소 자신이 발견했다고 믿었던 이 바다가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폴리네시아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던 그들의 앞마당이었음을 깨닫고 겸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항해의 주목적인 금성 일면통과 관측일이 다가왔고 쿡과 천문학자들은 포트 비너스라 명명한 관측소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망원경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방인들이 하늘의 움직임 하나에 그토록 집착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관측 장비를 훔쳐 달아나며 그들의 엄숙한 의식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성과 과학을 숭상하는 유럽 문명과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폴리네시아 문명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묘하게 공존하는 역설적인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관측 임무가 끝나고 인데버호가 타히티를 떠날 준비를 할 때 뱅크스는 투파이아를 영국으로 데려가 런던 사교계에 소개할 살아있는 호기심 거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쿡 선장은 투파이아를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가진 동등한 항해사로 인정하고 그의 승선을 허락했습니다. 투파이아가 배에 오르자 원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고 투파이아는 익숙한 고향을 뒤로 한 채 거대한 목선에 몸을 싣고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인데버호가 닛을 올리고 다시 망망대해로 나아가자 타히티의 푸른 산봉우리는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배 안에는 여전히 타히티의 꽃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선원들은 다시 시작된 엄격한 규율과 짠 냄새 나는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쿡 선장은 해도실에 앉아 투파이아가 알려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도를 수정해 나가며 이제부터 펼쳐질 항해는 유럽의 지식과 폴리네시아의 지혜가 결합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탐험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투파이아는 갑판 위에 서서 쿡 선장이 의존하는 복잡한 기계장치들 대신 바다의 색깔과 파도의 리듬, 그리고 새들의 움직임을 읽으며 배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쿡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투파이아의 예언대로 섬들이 나타나자 점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바다 사나이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히티에서의 경험은 쿡에게 단순한 지리적 발견을 넘어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이 질문들은 남은 항해 기간 내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항해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인 1772년 제임스 쿡은 런던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레졸루션 호의 키를 잡고 남쪽으로 향했는데 이번 항해의 목표는 실제하지 않는 남방 대륙의 유령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쿡은 남이 40도에 포효하는 바다를 넘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남극권 안쪽으로 배를 밀어넣었고 그곳은 따뜻한 타히티의 햇살과는 정반대인 죽음과 침묵만이 지배하는 얼음의 제국이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솟아오른 거대한 빙산들은 마치 신이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며 세워놓은 하얀 성벽처럼 위압적이었고 선원들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언제 배가 부서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1707 13년 1월 17일 쿡 선장은 남극권을 최초로 돌파하며 지리학의 새로운 역사를 썼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금과 자원이 넘치는 약속된 대륙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페가이스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항해를 통해 고대부터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테라 아우스트랄리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얼어붙은 불모지임을 냉철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은 미지에 대한 승리였지만 동시에 낭만적인 신화의 종말이기도 했으며 쿡 자신에게는 더 이상 발견할 새로운 대륙이 없다는 허무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쿡은 이미 영국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고 은퇴하여 명예로운 여생을 보낼 자격이 충분했지만 바다는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1776년 47세가 된 쿡은 북서항로 개척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띠고 세 번째 항해에 나섰는데 이때의 그는 예전의 침착하고 합리적인 지휘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위장병과 피로에 시달리던 그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선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고 원주민들의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잔혹한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과제도에서의 일화는 변해버린 쿡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는 도둑맞은 염소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 원주민들의 카누를 부수고 촌장의 귀를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등 전례 없는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발휘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독재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장교들과 선원들은 존경하던 선장이 점점 광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선내의 분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1778년 1월 북태평양을 항해하던 쿡 일행은 우연히 지도에 없던 거대한 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훗날 하와이로 불리게 될 샌드위치 제도였습니다. 쿡은 이 섬들이 타히티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에 전율했는데 이는 폴리네시아인들의 항해 능력이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투파이아에게 배웠던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광활한 대양이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거대한 배를 타고 온 이방인들을 경이로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물물 교환에 응했고 쿡은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가 베링 해협을 통과하여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북서항로를 찾으려는 시도는 거대한 빙벽에 막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고 쿡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얼음장벽 앞에서 몇 번이고 배를 돌리려 시도했지만 자연은 완강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쿡은 빈손으로 하와이로 돌아가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779년 1월 레졸루션 호가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케알라케쿠아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운명의 장난처럼 그 시기는 마침 하와이의 풍요와 평화의 신인 로노를 기리는 마카이키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하와이 전설에 따르면 로노 씨는 거대한 새의 형상을 한 배를 타고 돌아온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쿡의 배에 달린 낡고 너덜너덜해진 돛은 우연히도 원주민들이 상상하던 신의 상징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만에는 수천 명의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몰려나와 바다를 가득 메웠고 그들은 쿡을 살아있는 신의 귀환으로 여기며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사제들은 쿡에게 붉은 천을 입히고 신성한 제단으로 안내하여 코코넛과 돼지를 바치며 숭배의 의식을 치렀는데 쿡은 이 상황이 당혹스러웠지만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그들의 오해를 묵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지친 선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도박이었으며 쿡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맹목적인 숭배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대가가 따를 것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풍요로운 체류 끝에 쿡은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쳤고 원주민들은 신이 떠난다는 사실에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대한 식량을 축내는 이방인들이 사라지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레졸루션 호가댓을 올리고 만을 빠져나갔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나는 듯 했으나 갑작스러운 폭풍이 닥치면서 배의 앞 돛대가 부러지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쿡은 어쩔 수 없이 수리를 위해 다시 케알라케쿠아만으로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고, 이것은 비극적인 운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신을 맞이하는 하와이인들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는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전쟁과 정치의 신인 쿠의 계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멸에 존재해야 할 신의 배가 망가진 채 초라하게 돌아온 모습은 원주민들에게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그들 사이에는 쿡이 진짜 로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온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해변에서 사소한 절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쿡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양측의 오해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1779년 2월 14일의 아침해가 떠올랐을 때 케알라케쿠아만의 공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리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난밤 원주민들이 디스커버리 호의 중요 자산인 커터, 보트를 훔쳐간 사건은 팽팽하던 긴장의 끈을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쿡 선장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인 이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병대원들을 이끌고 상륙하여 하와이의 늙은 왕 칼라니오푸를 인질로 잡겠다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남태평양의 다른 섬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사용했던 전형적인 강압 전술이었으나, 신성한 왕의 신체를 건드리는 것이 하와이 사회에서 얼마나 위험한 금기인지 간과한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쿡 선장은 장전된 머스킷총을 굳게 쥐고 해변으로 나아갔고, 그의 뒤를 따르는 붉은 제복의 해병대원들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채 위압적인 풍경을 연출했지만, 그들을 둘러싼 수천 명의 원주민 전사들의 눈빛은 예전에 순박한 경외심 대신 날카로운 적개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칼라니오프 왕은 처음에 쿡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배로 가겠다고 일어섰으나, 그의 아내와 고위 추장들이 왕을 가로막으며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격렬하게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 모여든 군중은 왕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려 하자 동요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져 쿡 일행을 에워싸는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바로 그 긴박한 순간만의 반대편에서 영국 선원들이 카누를 타고 탈출하려던 고위 추장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전령을 통해 군중들에게 전해지자 사태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폭발했습니다. 전사들은 코코넛 서미로 만든 갑옷을 주워 입고 날카로운 단검과 돌을 손에 쥐었으며, 쿡 선장은 자신이 벌집을 건드렸음을 깨닫고 왕을 데려가는 것을 포기한 채 급히 보트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흥분한 군중은 물러서는 영국군을 향해 돌과 창을 던지기 시작했고, 쿡은 위협 사격을 가해 그들을 흩어지게 하려 했으나 산타는 원주민들의 두꺼운 돗자리 갑옷에 막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전사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자 쿡은 결국 실탄을 발사하여 그를 사살했지만, 총소리는 원주민들을 겁먹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전투 본능을 자극하여 맹렬한 공격을 유발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당황하여 일제 사격을 가하고 재장전을 위해 머뭇거리는 사이 압도적인 수의 원주민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백병전이 벌어졌고, 해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쿡 선장은 혼란 속에서 보트를 향해 손을 흔들며 사격 중지 혹은 구조 요청으로 보이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쿡이 등을 돌린 찰나의 순간 한 원주민 전사가 그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가격했고, 쿡이 비틀거리는 사이 또 다른 전사가 달려들어 철 단검으로 그의 목과 어깨를 무참히 찔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검은 며칠 전 쿡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던 영국산 쇠로 만들어진 교역품이었으며, 자신이 전파한 문명의 이기가 자신의 목숨을 거두는 흉기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위대한 탐험가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얕은 물속으로 얼굴을 쳐박고 쓰러졌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그의 시신 위로 달려들어 분노를 표출하듯 칼을 꽂으며 붉은 피가
케알라케쿠아만의 푸른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장교들과 선원들은 그들의 영웅이자 불패의 신하였던 선장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공포에 질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본선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레졸루션 호에서 뒤늦게 대포를 발사하여 원주민들을 해변에서 몰아냈지만 쿡의 시신은 이미 원주민들에 의해 숲속 깊은 곳으로 끌려간 뒤였고 영국인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갑판과 절망적인 패배감 뿐이었습니다. 하와이인들은 쿡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들의 전통 의식에 따라 뼈와 살을 분리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는 그를 증오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만화를 지닌 추장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된 대치와 협상 끝에 영국군은 쿡의 유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두개골과 손뼈 등 훼손된 신체의 일부에 불과하여 선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1779년 2월 21일 선원들은 쿡에 남은 유해를 관에 넣어 바다에 수장했고 조포 소리가 만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위대한 항해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태평양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이해와 오해의 경계에서 충돌하여 빚어낸 비극적인 필연이었으며 지식과 정복을 향한 서구의 욕망이 멈춰선 지점이었습니다. 쿡의 죽음 이후 선장직을 이어받은 클러크는 지친 선원들을 독려하여 다시 한번 북서 항로를 찾기 위해 북쪽으로 향했으나 그 역시 결핵으로 사망하면서 탐험대는 리더를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의 탐험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1780년 10월 영국으로 귀환했는데 4년이 넘는 긴 항해 동안 그들이 잃은 것은 선장뿐만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순진한 낭만과 환상이었습니다. 영국 대중은 쿡의 죽음을 영웅적인 순교로 포장하며 애도했으나 생존한 선원들의 일기장 속에는 쿡의 말년이 보여주었던 독선과 광기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쿡 선장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완성된 세계지도 한 장이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모든 구석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으나 그 연결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섬들은 더 이상 고립된 낙원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원주민들은 질병과 총포 그리고 알코올이라는 새로운 재앙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케알라케쿠아만의 검은 화산암 해변은 쿡이 쓰러진 자리이자 태평양의 고대 질서가 붕괴하고 근대라는 거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 역사의 분기점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1780년 10월 레졸루션 호와 디스커버리 호가 선장을 잃은 채 런던으로 귀환했을 때 영국 사회는 깊은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지만 곧 쿡을 국가적 영웅이자 과학을 위한 순교자로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타히티의 낭만적인 원시주의에 심취해 있던 유럽인들에게 원주민들에 대한 공포와 경멸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결한 야만인이라는 루소의 이상은 배신과 잔혹함을 지닌 식인종이라는 이미지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성은 쿡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유족들에게 막대한 연금을 지급하고 자귀를 수여했지만 정작 그가 지도 위에 그려넣은 섬들이 겪게 될 비극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쿡이 남태평양에 남긴 가장 치명적인 유산은 정밀한 지도나 영국 국기가 아니라 선원들의 몸을 통해 전파된 매독과 결핵, 그리고 천연두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고립되어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폴리네시아인들에게 이 질병들은 총포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로 작용하여 삽시간에 섬 전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와이의 경우 쿡이 방문했을 당시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던 인구가 불과 한 세기 만에 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문명의 근간이 무너지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쿡의 배가 가져온 쇠목과 머스킷총은 폴리네시아의 전통적인 힘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야망 있는 추장들은 서양의 무기를 손에 넣어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의 카메하메하 1세는 쿡의 후계자들이 가져온 대포와 총을 이용하여 군도를 통일하고 왕국을 건설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전통 문화와
종교적 가치들이 서구의 실용주의 앞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태부라고 불리던 신성한 금기들은 무너졌고 사제들의 권위는 추락했으며 그 빈자리를 서양 선교사들이 파고들어 기독교와 서구식 교육을 주입하면서 폴리네시아의 정신세계는 영원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도 쿡의 항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했는데 그가 원주민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식량 공급을 위해 풀어놓은 돼지와 염소들은 천적이 없는 섬의 생태계를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고유한 식물들이 멸종하고 토착 조류들이 사라졌으며 쿡이 묘사했던 에덴 동산의 원형은 인간의 탐욕과 외래종의 침입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하와이나 타히티의 풍경은 쿡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는 인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명화의 어두운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에게 제임스 쿡은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를 인류의 지리적 지평을 넓히고 항해수를 혁신한 위대한 계몽주의의 사도라고 찬양합니다. 그는 괴열병을 정복하여 장거리 항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그가 작성한 태평양 지도는 인공위성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수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했으며 이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이룩한 최고의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제국주의 침략의 선봉장이자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한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비판하며 그의 동상에 붉은 페인트를 칠하거나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쿡을 단순히 영웅이나 악당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가두는 것은 역사의 복잡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그는 18세기라는 시대적 한계와 제국주의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이분법적인 영이나 18세기 전환했는데 임무에 충실했던 한 명의 직업 군인이자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몇 안 되는 유럽인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영국인이었고 이러한 모순이 결국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삶은 지식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권력에 대한 의지와 결합될 때 얼마나 위대하고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오늘날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케알라케쿠아만에는 쿡 선장이 쓰러진 자리를 기리는 하얀 오벨리스크 기념비가 파도에 씻기며 외롭게 서 있는데 이곳은 육로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고립된 장소입니다. 관광객들은 스노클링을 즐기며 열대어와 산호초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수면 아래 잠겨있는 역사의 무게와 250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신과 인간의 비극적인 조우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기념비 주위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쿡의 영혼이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태평양을 떠돌며 자신의 업적과 과오를 되새기는 듯한 쓸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제임스 쿡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태평양의 장막을 걷어내고 세계지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비로움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꿈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더 이상 미지의 테라 아우스트랄리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구글 지도를 통해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모든 것이 밝혀진 이 투명한 세상보다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슴 뛰던 그 대항해 시대의 무지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밤하늘의 남십자성이 여전히 묵묵히 태평양을 비추고 있습니다. 쿡 선장의 항해일지는 여기서 멈추었지만 그가 열어젖힌 문을 통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경랑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문명과 야만 이성과 광기, 발견과 파괴가 서로 얽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서사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거울입니다.